자, 그러면 파이널 체크 3.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는요, 짝수회 문제거든요. 근데 작년 33회 때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32회, 33회 때 연타석 출제했죠. 이거를. 그래서 올해는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해보는데, 일단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정책심의위원회 이 구성의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8번 문제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심의위원회는 법무부에 두고 공인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법무부에 두는 거 아니죠. 국토교통부에 두고 둘 수 있고죠. 두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조직이죠. 근데 설치가 돼 있죠, 지금. 위원장 한 명을 포함이죠. 제외가 아니에요. 포함하여. 그러니까 위원장은 무조건 다 포함이에요.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이 들어서 요거 맞았죠. 18로 기억했어요. 자,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2번입니다. 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맞죠? 여기까지는.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되 임기는 2년. 다 맞았네요. 위원회 임명, 위촉은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맞죠? 그래서 2번 맞았어요. 정답이 됐고 3번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는 1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제도가 없죠.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고 그 지명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4번입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며칠 전? 7일 전이죠.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한 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되죠. 다만 긴급 사유가 때는 전날까지 통보하는 거예요. 다음 5번입니다. 한국소비자원회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질문을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누구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렸다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일단 틀렸다 하시면 돼요. 누구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틀렸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회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변호사직에 있는 자. 그래서 여기 그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질문은 일단 틀렸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가죠.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사항 정리하고 있어야 되죠? 뭐로 고르면 몇 개인가 그랬어요? 공인인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 심의결 사항 맞죠? 요 사항을 심의한 때는 시도지사는 이거 팔로 하라고 그랬죠? 이 사항은 다음에 중개업 육성 맞고요. 중개보수 변경도 맞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도 맞습니다. 보증 설정이죠, 이거. 그다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그러면 여기 의결사항이죠. 또 당연인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의결사항 맞죠? 그럼 이 외에도 기피 신청 들어왔어요. 저 위원 빼달라. 그럼 이거 기피의 수용 여부를 여기서 의결합니다. 그죠? 이거 맞고요. 자, 그러면 뭐 이 정도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여기서 또 의결한 사항이 만약에 상대평가를 한다.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다. 최소 선발비를 공고한다. 그러면 요거 여기서 이제 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있죠. 여기 의결을 거치게 돼 있죠. 위원장이 정하는데 이 정도 모두죠? 그게 정답 5번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가볍게 문제를 확인해 봤으니까 이론 정리 나머지로 할까요? 정책심의위원회인데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임의기관이죠, 이거. 둘 수 있다요. 구성은 위원장, 즉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처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1명 포함 7명, 11명에 대해서 구성한다고. 임기는 2년이고, 재척 사유가 있죠. 안건에 관련돼 있다, 위원이. 그럼 배우자 관계에 있다, 친족 관계에 있다. 감정을 했다, 용역을 했다, 대리한 적이 있다. 그럼 모두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회피해줘야 되는데, 회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은 해촉할 수 있죠. 임명권자가 국토부 장관이었으니까 해촉도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심의사항은 말씀드렸듯이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 요 사항을 정한 때는 시도유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고 그랬고, 중개업 육성, 보수의 변경, 손해배상책의 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죠. 그리고 소집통보는 긴급 사유가 없다면 7일 전까지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제 자율성을 존중하는 면에서 여기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석위원에게는 공무원인 위원을 지휘하고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죠. 이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파이널 체크 네 번째, 공인중개사 제도를 보겠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제도가요, 이게 홀수의 문제로서 작년에 출제가 됐죠. 이거는 그래서 작년에 정책심의위원회도 물어봤고 공인중개사 제도도 물어봤던 거예요. 이제 가볍게 올해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물어볼 수 있는데, 자,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를 보고 이론 정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많기도 합니다. 연습이니까 많이 넣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는 시도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OX. 27회 때 나왔던 질문이었는데,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시도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거 아니죠. 여기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했을 때 시도유사는 이거 팔라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지문 틀렸고, 니은 국토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았다. 그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이게 체크포인트죠. 그죠? 맞습니다. 다음 디귿.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럼 시험제도로 넘어왔는데 본격적으로 시험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 누구다? 시도의사예요.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험 수준의 균형률을 직접 시행할 수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틀렸어요.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디귿질문도 틀렸고 리을입니다. 시험 부정의자는 5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맞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시험 부정의자는 5년간 응시는 못해요. 하지만 중개업에 보조원으로 종사할 수는 있죠? 자, 그러면 미음입니다. 자격 취소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예요. 이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 질문 꼭 알아보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의 문제죠. 그럼 시험을 못 본다. 맞죠, 그럼? 그래서 시험을 못 본 자가 2명뿐이에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파산자, 미성년자, 외국인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맞았죠, 이거는. 그리고 이 자는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이 기간 동안 중개 보조원 근무도 안 돼요. 근데 여기 시험 부정의자 있죠. 이 자의 시험 무효 처리하고 다른 시험 시행관 시체 없이 다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 자는 이 기간 동안 5년 동안 보조원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읍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세부사항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계략상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하게 돼 있죠. 매년 2월 말까지 하게 돼 있죠. 세부 공고는 90일 전이에요. 우리 과목의 유일한 90일입니다. 다음 시옷입니다. 국토통보장관은 시험 합격자 결정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많이 틀렸죠. 국토부 장관 틀렸고요. 시도지사로 바뀌게 되고, 합격자 결정물로부터 2월이 아니죠. 1월이죠. 1월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 줘야 되죠. 그죠? 이때 자격증 교부할 때는 자격증 교부대장을 기재하고 나갑니다. 이때 자격증 교부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업담 전자관리하게 돼 있고, 이때 재교부 신청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해야 되고, 이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답 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죠. 지금 옳은 걸 하겠으니까 박스형은 답 치기 전에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니은이 맞았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이 맞았고, 또
여기 비읍이 맞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 미음도 맞았나요? 예, 공인사 될 수 없다. 미음 맞죠? 예, 그래서 니음, 미음, 비읍. 정답이 일단 3개였습니다. 됐죠? 자, 시험제도에 관한 문제. 그러면 봤고요. 11번 문제를 볼까요? 자격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렸습니다. 그 자격에 대해서 대여, 양도 금지, 양도 대여 금지, 그리고 사칭 금지. 아주 잘 물어보는데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그 사무소의 간판에 발품 부동산 또는 부동산 카페라고 표시하고 발품 부동산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 판례 가볍게 참고해 두세요.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사건, 명칭 사칭, 사칭으로 쳐버렸어요. 다음 2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중개사무소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죠. 아주 잘 내는 판례죠.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자,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라 하여금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경우 이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자격증, 등록증 대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럼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했다고 당연히 등록증, 자격증 대회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틀렸죠? 당연히는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3번님은 틀렸습니다. 정답이 됐고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의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격증 대행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이건 최근에 판례였는데 이게 그 사건이었죠.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불법행위를 중개했던 거예요. 이게 중개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이건 대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 주장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대여받은 자가 공인중개사를 행세하면서 직접 공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것은 모두 대여로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나아가서 그 중개한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였다. 즉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대여에서 피해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볍게 참고만 해두세요. 그럼 5번입니다. 개업공사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만 형식만 갖추고 무자격자력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공인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죠. 알아보시겠죠? 예. 이걸 판례에서는요,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개업공사라고 했어요. 그냥. 그래서 개업공사가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고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이렇게 서명 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대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판례하고 5번 판례는 대비하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번, 3번이 정답이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 시험 제도와 자격증 양도 대여 사칭 금지를 전부 다 봤는데 이론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이 시도의사죠.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먼저 의결을 거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시 결격에 대한 부분인데 자격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이라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이 두 명만 시험을 본다. 그러면 자격 취소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 자는 3년 동안 보조원도 될 수 없다고 그랬고요. 시험 부정이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요.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지첩시 모두 통보합니다. 그래서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시키는데 이 기간 동안 중개보조원은 부정이자는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출제위원이에요. 가볍게 이해만 해두는데 시험 문제 출력으로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몇 년간 위축금지? 5년간 위축금지고 이 출제위원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임명이 추가하는 거예요. 국장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세부사항 공고 나가는데 세부 공고는 90일 전까지 하게 돼 있고요. 관보 일간심은 방송 중 하나 이상에 나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교부는 시도의사가 하고 있고 시도의사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1월은 우리 2번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자격증 교부가 1월이고 포상금 지급이 1월이에요. 우리 공사법 쪽에서는 1월이 2번밖에 없어요.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응시소로 반환에 대한 부분은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했잖아요. 50%는 돌려받습니다. 근데 응시소로 반환에 대한 부분 혹시 물으면 수험표 뒤집어 오시면 돼요. 거기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 양도대여, 사칭금지를 잠깐 보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들.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라 하여금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경우라도 무자격자라 하여금 공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자격증 등록증 제어를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했습니다. 잘 아시죠? 자, 다음에 이제 무자격자 공사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는 외관상 공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사 명의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 줘야 되죠. 따라서 무자격자가 그걸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직접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 이는 대여라고 그랬죠. 형식만 갖추면. 이게. 자, 다음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란 명칭을 기재해 사용했다. 이건 유사명칭 사용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뒤에서 언급이 될 텐데 자격증 대여를 하는 행위 안 되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는 것도 안 되죠. 대여받는 행위도 안 되고 성명 사용하여 하는 행위도 안 되죠. 그럼 1-1로 처벌하는데 이때 요거 알선자가 추가됐죠. 지금 알선자도 알선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이것도 모두 1-1로 처벌하죠. 1년 이하 적 또는 1,000만 원이 벌금이에요. 이 정도 뒤에서 다시 언급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럼 파이널 체크 5번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12번 문제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등록 기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출제를 아주 잘하고 있는 얘기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수법인은 제외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되었다는 거 아시죠?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 더 할 수 있죠. 틀렸고. 근데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은 틀렸어요. 다음 니은 자본금 4억 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사회제협동조합일 것.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원 이상. 이거 삭제한다고 했는데 여체 삭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면 되죠. 회사이거나 사회제협동조합은 안 되죠. 여기는 안 돼요. 협동조합이면 되죠. 자, 디귿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대표자 제외죠. 이거는 바로 체크해야 돼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사할 것. 이 후단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 이해한다 그랬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때 대표자 제외 숫자 이거.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시고 리얼 임대차 방법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사무소를 확보하는 건 맞는데 그게 소유든 임대차든 전대차든 사용대차든 상관없어요. 임대차의 방법에 의하여 틀렸습니다. 자, 미음 임원사원 전체가 연수교육을 받았을 거. 연수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이죠. 등록 신청자 1년 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다음 비읍 임원 또는 사원 전체가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건 맞았죠. 자, 그러면 지금 옳은 것 비읍뿐이에요. 1번이었습니다. 등록 기준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개설 등록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기억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 그럼 일단 등록증 교부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죠? 이건 등록관청이 돼야 되고요. 맞죠? 그리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식의 지문
그래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런 식의 질문은 일단 정답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시하라고 그랬죠. 근데 선택을 해야 된다면 대통령령은 주로 기준 같은 게 많다고 그랬어요. 시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돈. 여기 이제,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금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통령령에 있어요. 돈이니까. 그다음에 기준 같은 거. 근데 절차라든가 서식은 국토부령에 주로 있다고 그랬죠. 서식은 100% 국토부령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된다. 후단은 다 맞았어요. 국장이 틀렸습니다. 그럼 2번, 지역농협이나 변호사는 중개사무소의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 이렇게 같이 물어보는 경우는 없는데 지역농협, 특수법인이죠.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 맞아요. 지역농협은. 그죠? 근데 변호사는 등록 기준 적용하죠? 변호사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는. 변호사는 등록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이 공인사익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번입니다. 가설건축물 대장기재인 건물에는 중개사무소에 개등록할 수 없죠. 그래서 가건물, 여기 가설건축물은 등록을 할 수 없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응답됐고, 4번 소속공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죠. 이게. 그래서 요즘 이거 잘 묻고 있는데 소공사는 이중소 금지이기 때문에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 9조 2항이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공사 제외라고 돼 있어요.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게 9조 2항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즘에도 이게 포함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국어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다고 그랬죠. 제가 맞대요. 이게 부정문이기 때문에. 그래야 소공사가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조문대로 이해만 하시고요. 자, 5번 갑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하청은 10일 이내에 개업공사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일에 서면 통지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7일이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등록 절차, 등록 서류 이런 관련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볼까요?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무등록 중개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공인인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공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자, 이게 키워드예요. 공인인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을 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2번,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요. 이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전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공동전범의 준말이 안 되죠. 이게 공범이죠. 그러니까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정답이었습니다. 틀렸고 3번입니다. 공사력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예요.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을 했다. 이 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보수가 너무 과했을 때는 감액된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역시 3번 맞고요. 4번, 공사력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서 매매 당사자와 사이에 체결한 중개 보수지급 약정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자, 그럼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거였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은 전체가 무효예요. 근데 개공이 체결한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입니다. 자, 5번 갑니다. 법인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는 당해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법인인 개공의 소공사입니다. 승진했대요. 그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지요. 이건 이중속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무소에 근무하는 게 이중속이죠. 그래서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 정도. 자, 그럼 가볍게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중개사무소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특히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수입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이 되죠. 단 사회협동조합은 제외한다는 거 아주 잘 묻고 있고, 대표자는 공사해야 되고 대표자 제외 꼭 기억해야 되고, 임원사원의 3명 중에 1명이에요. 공사되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 확보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수료하는데 대표자 임원사원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임원사원 전체가 결계 개당이 안 돼 있어야 되죠.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때 등록 신청 서류는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서에다가 이 요건 증명서 그대로 첨부하는데, 안 내는 서류를 꼭 기억해야 돼요. 안 내는 서류. 먼저 자격증 사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 대장 자체도 내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 들어가고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우리 법상 내는 경우 없다고 그랬죠. 전자조건은 모두 직접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정도 안 내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보증서류는 당연히 내고 싶어도 못 내요. 등록 신청할 때. 그죠? 가볍게 이해하시고. 그럼 나머지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전자조건 확인관을 조치해놨다. 지출을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와야 되죠. 다만 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 그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지연되는 사유서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한 장 낸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는 외국인하고 외국 법인만 내는 거죠. 외국 법인은 국내 영업소 증명서류과 같이 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내국인은 결격 미해당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아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수수료 있죠, 이거. 그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 절차는 등록 신청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 검토를 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등록 통지하는데 며칠? 7일입니다. 그럼 이때 개설 등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등록이 된 거고, 그럼 이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면 이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이 나간다. 그러니까 등록증 교부 시에는 보증 설정 사항만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개시하는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정도 이제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자, 그럼 등록 절차 7일 정도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무등록 중개업, 등록 위반에 대한 판례들, 나머지 이제 조문들을 주의하는데, 공인중개사 소공사를 제외한다. 제외가 맞아요, 이거.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구조 2항 조문이에요. 요즘 잘 내고 있고. 특수법인이 있죠. 이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쓴 법인이에요. 특례가 3가지가 있는데, 특수법인한테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배제했다는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책임자, 공인중개사에 한다는 요건,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 보증을 2천만 원 이상으로 통일시켰죠. 아주 잘 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력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지급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전체가 무효고요. 그러나 이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약정했다.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무 금액이 과했을 때는 감액된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5번 판례입니다. 공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행실을 도모했다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고, 무등록업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이죠.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6번 판례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기업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 전매대 의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죠. 이자에게 의뢰했거나 미등기 부동산 전매 의뢰했다 하더라도 의뢰인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암기사항으로 협회 통보 사항이 나오겠죠? 등신으로 암기했어요. 등신. 그럼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은 통보하는데, 이렇게 등록사항이 뭐냐? 등록 취소를 했거나 업무적인 처분했거나 그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했거나 이거죠. 그죠? 이거고. 그러면 보세요.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는 통보사항이 아니죠.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사항입니다. 이것도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신고사항은 전부 다 통보사항이죠. 분산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모두 통보사항입니다. 등 신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등록 관련 사항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드시고 결격을 나가볼까요?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